많은 사람들은 이 장면을 단순한 환율 쇼크로 봅니다. 중동에서 전쟁 위험이 커졌고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렸고 유가가 뛰었고 그래서 원화가 약해졌다는 설명입니다. 얼핏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 설명만 믿으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왜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통화는 버티고 어떤 통화는 더 깊게 흔들릴까요? 왜 외부 위기가 터질 때마다 한국 시장은 유독 먼저 불안의 표정으로 바뀔까요? 오늘 봐야 할 것은 원화 하나가 아닙니다. 표면은 환율입니다. 그 밑에는 자금의 이동이 있습니다. 더 밑에는 신뢰의 이동이 있어요. 로이터는 3월 23일 한국 증시가 중동 긴장 속에서 급락했고 원화가 2009년 3월 이후 가장 약한 수준으로 밀렸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3월 말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록적인 매도, 반도체, 대형주 압박, 1달러 1, 500원대 환율이 동시에 겹쳤습니다.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이 한국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압력계입니다. 여기서 먼저 오해 하나를 끊고 가야 합니다. 원화 약세는 한국이 갑자기 망해서 생긴 현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극적이긴 한데 분석은 얕아져요. 문제는 더 차갑습니다. 한국 경제가 여전히 수출도 하고 반도체도 팔고 외환 보유액도 가지고 있는데도 시장 참여자들이 원화를 오래 들고 있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위기는 파산의 순간보다 먼저 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자리를 옮길 때 시작돼요. 한번 보십시오. 개인 투자자들은 미국 주식으로 갑니다. 한국에탁결제원 자료를 인용한 국내 보도에 따르면 한국 개인의 해외 주식 보유액에서 미국 주식 비중이 90%를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단순히 테슬라가 좋아서 엔비디아가 올라서 애플이 익숙해서만은 아닙니다. 한국 주식시장에는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지배구조, 낮은 주주환원, 대기업 중심 구조, 정치와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이 겹치면 개인은 아주 단순한 결론을 내립니다. 굳이 원화를 들고 한국 주식을 살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비극은 개인 투자자를 비난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개인은 애국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짜지 않습니다. 수익률과 위험을 보고 움직입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달러 자산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시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돈은 국경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예전에는 자본이 떠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손가락 몇 번이면 됩니다. 참 편리한 시대입니다. 돈의 도망도 참 편리해졌어요. 두 번째 축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자금을 지키기 위해 해외 자산을 늘려왔습니다. 분산 투자 자체는 합리적입니다. 한국 경제만 바라보고 거대한 연금을 운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구조적 모순이 생깁니다. 국민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 해외 자산을 늘릴수록 달러 수요가 커지고 그것이 원화에는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로이터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외환 스와프 연장, 전략적 환해지 논의, 해외 투자와 원화 안정 사이의 긴장을 여러 차례 보도했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도 이 압력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알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줄이면 장기 수익률 문제가 생기고 계속 늘리면 환율 부담이 생깁니다.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어느 정권이든 어느 진영이든 쉽게 답을 내기 어렵습니다. 보수 언론은 종종 정부의 무능을 먼저 말하고 진보 언론은 시장의 탐욕과 대외 충격을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둘 다 불편한 질문은 뒤로 미룹니다. 한국 자본시장이 왜 국민의 장기 돈을 붙잡을 만큼 매력적이지 못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입니다. 수출 기업은 달러를 봅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조선, 방산까지 한국의 주력 산업은 여전히 해외에서 돈을 벌어옵니다. 그런데 달러를 벌어온다는 사실이 곧바로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업이 벌어들인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지 않고 해외 투자, 해외 생산, 해외 인수합병, 달러 예금으로 유지하면 국내 외환 시장에는 기대했던 만큼의 달러 공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외화 수익을 국내로 돌려달라고 말하는 배경이 여기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흔히 기업들이 애국심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업 역시
애국심으로 재무 전략을 짜지 않습니다. 금리, 세금, 공급망, 규제, 지정학 리스크를 봅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배터리 투자를 끌어들이고 중국 시장은 불확실해지고 한국 내 규제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기업은 달러를 바깥에 두는 쪽을 택합니다. 기업이 냉정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불리해지면은 다들 대외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겠죠. 참 편리한 문장입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과 가계입니다. 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닙니다. 소비 심리, 은행 건전성, 가계 대출, 정치 여론까지 묶어버리는 거대한 심리 장치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주택 매수자는 줄고 거래가 말라가고 가격 기대가 바뀝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다시 과열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리기 어렵습니다. 경기 둔화에는 돈을 풀고 싶지만 환율과 집값 때문에 손이 묶입니다. 한국은행이 늘 조심스럽게 말하는 금융 안정 리스크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면 원화 약세의 표면적 답은 어느 정도 나옵니다. 중동 긴장 달러 강세, 유가 충격, 외국인 매도, 개인의 해외 주식 선호,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기업의 달러 보유, 부동산과 가계부채. 결국 원화가 약한 이유는 여러 압력이 한꺼번에 겹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끝내면 설명은 완성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원화가 약해진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 안의 돈이 한국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것은 뉴스가 됩니다. 하지만 더 조용하고 더 무서운 것은 한국 내부의 돈이 스스로 달러를 선택하는 흐름입니다. 외부 자본은 원래 빠르게 움직입니다. 내부 자본마저 장기적으로 바깥을 향하면 그때부터는 환율이 단순한 시장 가격이 아니라 신뢰 투표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 신뢰 투표가 왜 하필 호르무즈 해협과 동시에 터졌느냐는 겁니다. 호르무즈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급소입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과 국제에너지기구는 호르무즈 해협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유 해상 통로 중 하나로 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하루 수천만 배럴 규모의 원유와 석유 제품이 이 지역을 지나갔고 아시아 국가들이 특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일본과 한국, 중국, 인도는 이 해협이 막히면 단순히 기름값이 오르는 수준이 아니라 물류, 전력, 물가, 환율까지 동시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이런 위기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너지는 모든 가격의 밑바닥에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가 오르면 운송비가 오르고 전기 요금이 흔들리고 기업 마진이 줄고 소비자는 지갑을 닫습니다. 한국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는 이 충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원화가 약한 상태에서 달러로 결제하는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충격은 두 번 옵니다. 국제 가격이 오르고 환율 때문에 원화 부담이 또 올라갑니다. 한 번 맞는 줄 알았는데 두 번 맞는 구조예요. 다만 여기서 원문식으로 호르무즈 리스크가 이미 무력화됐다라고 단정하면 위험합니다. 최근 보도와 국제기구 자료를 보면 시장은 호르무즈 충격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중동 충돌과 해협 제한은 유가 전망을 끌어올렸고 일본은 자국 관련 선박의 안전 통항을 위해 외교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로이터는 일본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매우 높고 호르무즈 통과 물량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호르무즈가 끝난 카드가 아니라 너무 위험한 카드라서 각국이 필사적으로 대체로를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서 파이프라인,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항로, 미국산 원유의 확대, 전략 비축유 장기 공급 계약, LNG 조달 다변화, 이 모든 움직임은 하나의 문장으로 묶입니다. 위험한 길을 계속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비싸더라도 다른 길을 만들 것인가. 국제에너지기구는 사우디와 UAE의 대체 수출 경로가 존재하지만 호르무즈 전체 물량을 완전히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바로 이 한계 때문에 시장은 불안해하고 동시에 그 한계 때문에 각국은 더 집요하게 대체 루트를 찾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불편한 변화입니다. 해협을 위협하면 세계가 겁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복된 위협은 장기적으로 상대의 학습을 부릅니다.
처음에는 제발 막지 말아 달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예 덜 지나가게 만들자로 바뀝니다. 이것이 지정학의 역설입니다. 무기로 쓰려던 지렛대가 상대에게 탈출로를 만들 명분을 줍니다. 강하게 보이려 할수록 의존은 줄어듭니다. 이 문장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렛대는 믿을 때만 힘입니다. 호르무즈도 그렇고 원화도 그렇습니다. 어떤 통화가 강하다는 것은 금리가 높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어떤 해협이 강하다는 것은 좁고 위험하다는 뜻만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 믿고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때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대체제를 찾습니다. 달러로 가고 미국 주식으로 가고 해외 생산으로 가고 다른 항로로 갑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대체제는 위기가 끝났다고 해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원화가 1달러 530원선을 뚫던 그 순간 시장은 정말 중동 전쟁만 보고 있었느냐고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보면 질문 자체가 달라집니다. 시장은 전쟁만 본 게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거울에 비친 한국 경제의 약한 연결부를 본 겁니다. 중동 충격은 방아쇠였습니다. 하지만 총 안에 들어있던 압력은 이미 한국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금 이동, 연금의 해외 분산, 기업의 달러 보유, 부동산의 불안, 정치권의 단기 처방, 언론의 진영별 해석이 모두 그 압력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일본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원문은 일본의 기회라는 표현으로 이 장면을 봅니다.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구조를 봐야 합니다. 일본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높고 호르무즈 위험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일본은 전략 비축유, 산유국 공동 비축,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 LNG 조달 다변화를 계속 논의해 왔습니다. 충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취약하기 때문에 더 오래 준비해 온 겁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한국도 호르무즈와 말라카 해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때문에 미국, 중국, 일본, 중동의 변화에 동시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논쟁은 자주 다른 곳에서 소모됩니다. 보수 진영은 안보 동맹을 말하면서도 에너지와 산업의 비용 구조를 끝까지 계산하지 않을 때가 있고, 진보 진영은 자율 외교를 말하면서도 달러, 원유, 공급망의 냉정한 제약을 과소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양쪽 모두 듣기 좋은 말은 있습니다. 문제는 계산서입니다. 지상파 보도만 보고 있으면 이 구조는 잘 안 보입니다. 보수 매체만 보면 모든 문제가 어느 한 정부의 실패로 보이고, 진보 매체만 보면 모든 문제가 대외 충격과 시장 탐욕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진영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누가 더 그럴듯한 구호를 외쳤는지가 아니라 누가 더 오래 버틸 구조를 만들었는지를 봅니다. 여러분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감각, 그게 정확했던 겁니다. 환율은 정치 구호를 듣지 않습니다. 숫자로만 대답해요. 온라인 반응을 보면 이 문제는 더 가까이 들어옵니다. 증권 앱 댓글창에서는 국장은 믿기 어렵다, 월급은 원화인데 자산은 달러로 옮겨야 한다는 식의 반응이 반복됩니다. 유학생 가족들은 송금액이 같은 달러 기준인데 원화 부담은 훨씬 커졌다고 말합니다. 해외여행을 미루고 유학 계획을 다시 계산하고 수입 원자재를 쓰는 중소기업은 견적서를 다시 씁니다. 이건 전문가 보고서 안에만 있는 위기가 아닙니다. 생활비 계산기 안으로 들어온 위기예요. 환율이 뉴스 화면에 있을 때는 남의 이야기 같지만 카드값과 등록금과 기름값에 들어오면 갑자기 아주 개인적인 문제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정치권의 언어가 얼마나 늦는지도 보입니다. 시장은 초단위로 움직이는데 정치는 책임 소재를 먼저 계산합니다. 여당은 안정 메시지를 내고 야당은 실패 프레임을 잡습니다. 물론 견제와 설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율과 에너지 위기는 상대 진영을 때리는 말싸움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여요. 시장이 묻는 것은 누가 논평을 잘했느냐가 아니라 누가 달러 수요와 에너지 노출을 줄이는 실제 설계를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진영 논리는 생각보다 힘이 약합니다. 그럼 한국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원화 방어를 단기 개입만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외환 당국의 구두 개입,
달러 매도, 국민연금 환해지, 스와프 라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는 장비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급한 불을 껐다고 건물이 튼튼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화가 구조적으로 신뢰를 얻으려면 한국 시장에 남아있을 이유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주환원, 지배구조, 세제, 장기 투자 문화, 기업의 국내 재투자, 연금의 환위험 관리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둘째, 에너지 안보를 안보 담론의 변두리에 두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안보라고 하면 미사일 핵 동맹 군사 훈련이 먼저 나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벌어지지 않아도 해협 하나가 막히면 물가와 환율과 산업 전력이 흔들립니다. 이건 군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유사, 발전사, 해운사, 보험사, 조선사, 반도체 공장, 가계 전기요금까지 이어지는 문제예요. 안보는 탄약고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유소 가격표에도 있습니다. 셋째, 미국과 일본을 단순히 따라갈 것인지 중국과 중동 사이에서 눈치만 볼 것인지라는 낡은 질문을 넘어서야 합니다. 한국의 핵심은 어느 편에 감정적으로 서느냐가 아닙니다. 어떤 구조에서 협상력을 잃지 않느냐입니다. 미국산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문제, 일본과 해상교통로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 중동 산유국과 장기 계약을 정교하는 문제, 재생에너지와 원전, LNG, 저장시설을 어떻게 배합할지의 문제는 모두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권은 말로 지키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늘릴 때 생깁니다. 여기서 다시 원화로 돌아옵니다. 원화가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환율판의 숫자만 봅니다. 1,450원, 1,500원, 1,530원. 숫자는 자극적입니다. 썸네일에도 좋고 뉴스 속보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은 숫자가 어디까지 갔느냐가 아닙니다. 왜 그 숫자에 도달하기 전에 한국 내부의 돈이 먼저 불안해졌느냐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팔았다고 분노하기 전에 한국인이 왜 한국 시장보다 미국 시장을 더 믿게 됐는지 봐야 합니다.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말보다 구조를 봅니다. 수출 기업이 번 달러가 국내 투자로 돌아오는지, 연금이 해외 투자를 하면서도 환위험을 관리하는지, 개인이 한국 기업의 주주로 남을 유인이 있는지, 부동산에 묶인 자금이 생산적인 투자로 이동할 길이 있는지, 에너지 충격이 왔을 때 산업 전력이 버틸 수 있는지, 이 질문들에 답하지 못하면 환율 안정은 매번 응급처치가 됩니다. 응급실이 훌륭해도 매달 실려가면 건강하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호르무즈의 교훈도 같습니다. 이란이 해협을 위협할 때 세계가 보는 것은 군사적 긴장만이 아닙니다. 세계는 묻습니다. 이 통로를 계속 믿을 수 있는가? 이 공급자를 계속 믿을 수 있는가? 이 리스크를 보험료와 운송비와 전략 비축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답이 불안하면 자금은 다른 항로와 다른 생산지와 다른 계약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시장의 언어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한국도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한국 시장을 계속 믿을 수 있는가? 원화를 오래 들고 있어도 괜찮은가? 한국 기업이 벌어온 달러가 한국의 미래 투자로 돌아올 것인가? 한국의 에너지 시스템은 중동의 좁은 해협 하나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튼튼한가? 그리고 정치권은 이 질문을 진영 싸움의 재료가 아니라 국가 전략의 의제로 다룰 준비가 돼 있는가? 여기서 대답을 미루면 시장이 대신 대답합니다. 보통 시장의 대답은 친절하지 않아요. 결국 이번 원화 충격과 호르무즈 위기는 서로 다른 뉴스가 아닙니다. 하나는 금융의 언어로, 다른 하나는 에너지의 언어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의존은 얼마나 안전한가? 한국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누가 더 큰 소리로 위기를 외치느냐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돈과 에너지와 공급망이 어느 방향으로 도망가는지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보면 다음 충격의 방향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원화가 흔들렸다고 한국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호르무즈가 막혔다고 세계 경제가 곧장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말과 안전하다는 말은 다릅니다. 진짜 위험은 위기가 지나간 뒤 모두가 다시 잊어버리는 순간에 커집니다. 환율이 조금 내려가면 구조개혁은 뒤로 밀리고 유가가 잠깐 안정되면
에너지 안보는 또 서류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다음 위기를 기다리는 나라가 됩니다. 시장이 보고 있는 것은 언제나 같습니다. 이곳은 믿을 수 있는가? 이 통화는 믿을 수 있는가? 이 항로는 믿을 수 있는가? 이 정부와 기업과 연금은 위기 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한국이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다음 외부 충격은 또 환율판에서 먼저 터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도 누군가는 중동 탓, 미국 탓, 전 정부 탓, 현 정부 탓을 하겠죠. 설명은 많아질 겁니다. 하지만 신뢰는 설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원화가 다시 안정될지 아니면 1,500원대가 새로운 경고선으로 굳어질지는 단순한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이 자본, 에너지, 산업, 외교의 선택지를 얼마나 넓힐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계속 같이 추적하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십시오.